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6년 1월 2일 금요일 173회입니다. 책임 PD 정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 네. 그죠? 네. 말띠 해가 왔습니다. 말띠시죠? 네. 세 바퀴 전 말띠긴 그런 하지만 걸 세고 계십니까 아직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잊게 되죠. 맞아요. 백마시죠? 저는 백마띠. 백마라고 하셨던 네. 것 같아. 그리고 올해는 붉은 적마의 적마의 네. 적토마의 해가 맞아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소망하신 바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원주하는 척도 작년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올해는 정신 차려서 네.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돼요. 가슴이 뛰네요. 중요한 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렇게 잘 해보자고요. 올해도. 좋습니다. 아니 뭐 개인적인 얘기 좀 나눠보자면 뭐 새해 소망 같은 거 그래도 우리 좀 형식적이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있어요? 아주 형식적인 네. 뭐 원하는 척 잘 되는 거 네.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업무에서 작년에도 사실 좀 목표하긴 했었는데 항상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역량을 좀 길러야겠다. 어떤 쪽으로? 저는 그래서 저 나름의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진과 글을 조금 더 잘 사진이랑 글? 결합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사진은 지금도 취미로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인스타에도 좀 자주 올리시고 계세요. 네네. 근데 글을 항상 좀 꾸준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뭐 누구나 다 그렇지 마음처럼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네, 올해는 조금 더 뭐 우리 원주하는 척을 준비하면서 뭐 얻는 인사이트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보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글을 올해만큼은 좀 꾸준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SNS에 계속 올리십니까 그러면은? 좀 그래 볼까 좀 사진 일기 같은 컨셉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는 콘텐츠에 대한 기록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상 보내면서 느끼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단 계획은 이렇게 주제를 좀 나눠서 뭐 브런치에도 올리고 아니면 따로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글을 좀 잘 써봐야겠다. 그리고 그래. 거기에 내가 찍는 사진을 잘 결합해 봐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많은 분들이 새해 목표하실 것처럼 건강을 좀 챙기면서 운동을 좀 더 꾸준히 해서 작년에 사실 목표했던 몸무게까지는 이제 다이어트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종 지점에는 아니 몇 킬로 빼시는 게 목표였는데. 저는 원래 그러니까 75kg까지 빼고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네. 그래 75였는데. 1차 목표 78kg까지는 감량을 했었는데. 몇 킬로까지 했다고요? 78kg. 78. 그럼 아까웠네.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3kg가? 네. 근데 요즘에 마의 구간이구나. 78에서 80 사이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까? 위기가 왔군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운동은 뭘 계획하세요? 운동은 요즘에는 원래 실내 자전거를 꾸준히 집에 있으시죠? 네, 저거 장비가. 그거 타고 있는데 뭔가 감량의 그 한계 지점이 온 것 같아요. 이 실내 자전거로 뺄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뭐 헬스 끊어요? 아니, 러닝을 좀 더 러닝으로? 러닝 크루 하나 들어가세요. 일산동 러닝 크루 뭐 이런 거 없나? 같이 원주천까지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런. 근데 워낙 스케줄이 유동적이라서 어떻게 혼자 뛰어? 그러면? 혼자 뛰어야 되지 않을까? 뭐 겨울 지나면 또 자전거도 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같이 라이딩 하시죠. 좋습니다. 전 전기 자전거 운동 효과가 거의 없는. 전기 자전거로 같이. 저는 그냥 제 몸을 가지고 타는 자전거인데. 모터의 힘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래서 하고. 좀 운동을 해서 작년에 목표했던 몸무게까지는 좀 빼보는 게 75 올해 또 새로 잡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니 식단도 또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대단하셔. 운동도 운동인데 확실히 식단이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식단을 바꿀 수가 없거든. 운동이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더 고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 타면서 최소한의 그 몸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운동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몸을 움직이긴 한다.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지는 않는다의 의의는 있죠. 약간 건강을 좀 챙겨야 됩니다. 네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건강한 한 해가 됩시다.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소망이랄 게 뭐 간단합니다. 일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원주하는 척을 사실 올리기 어려워지는 것도 이게 자꾸 막 다른 서브 프로젝트들 일들이 늘어나니까 또 현업들. 네.
그것도 사실 뭐 현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 부업들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부업을 좀 잘 전개를 해가지고 말이죠. 오. 좀 집중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요새 좀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질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하자 그러면은 사실 내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뭐 역량이나 이런 걸 잘 따져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 뭐 좋아 보이면 다 하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좀 잘 선별을 해서 저도 이제 30대 중반으로 가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정신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복귀할 때도 원주한 척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래야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다. 제 인생도 이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일을 잘 가려가지고 좀 하겠다. 그게 오히려 여러 일에서의 그 퀄리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이거야. 모든 걸 다 하려다. 원광수 시정처럼 지금 주차장도 들리고 대중교통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 안 된다 이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방향을 가지고 요새는 물론 주차장에 집중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라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나름의 목표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응원하는 시간 가져온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주 달아주신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먼저 서실렁실렁님. 와 댓글 읽혔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달아주시면 제가 다 읽습니다. 맞아요. 네,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권혁 감독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항상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금단님이 누구라도 관계없다. 원광수만 이겨다오. 이게 정확히는 이제 좀 화가 나셨나요? 이게 분노에 이게 타자를 치셔도 이제 원킹수만 이겨다오라고 이제 그쵸. 적어주셨네. 굉장히 이제 감정이 좀 느껴지는 그런 댓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지난주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지난주 방송. 백로 다뤘던 그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하여간 새해 소망을 또 이렇게 적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금단님 의견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신범섭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불닭볶음면 스프공장 주변에는 매콤한 냄새가 나겠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또 지난주 연말 결산하면서 이제 삼양식품 대단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스프공장 얘기했잖아요. 우산동 전역을 뒤덮는 그 일산동에서까지도 난다. 맞아, 단계동 단계동 이런 정도까지. 공장 주변 말할 것도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댓글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제 소통함 개소 이래 최초의 도착했습니다. 편지가 여러분의 의견이 도착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에요. 중년농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중년농부예요. 이제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안 하시는 동안 어디 나가서 아는 척을 못해 무척 답답했는데 다시 치아를 털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요청사항, 건의사항, 방송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들어보시렵니까? 제가 느끼기에 녹음 후 편집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노동력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방송 중간에 띵디리동동 이런 BGM과 음성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진행자 멘트로 대체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리고 비속어나 욕설 등에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노딱 안 붙을 수준이라면 오히려 방송의 재미를 더해주지 않을까요? 다른 데는 욕 막 하고 그러던데 뭐 좀 어때요? 하세요! 또 가끔 여론조사 인용하실 때 개요까지 꼼꼼하게 넣으시는데 굳이 지상파 방송도 아니고 다른 유튜브 방송들은 막 하는데 그냥 인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유튜브 방송들 보면 녹화 후에 치명적인 문제 정보만 편집하고 내보내던데 원주하는 척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일일이 편집하면 시간도 들고 힘도 들고 우리 오래 가야 되는데 지치잖아요. 뭐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막 쓰다 보니까 물음표가 엄청 많군요. 다른 할 이야기들도 더 있지만 너무 길어져서 다음번에 또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애정어린 의견을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아이디어까지 보내주셨는데 요거를 읽고 나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은 우리가 너무 많이 징징거렸나? 너무 힘들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이 얘기를 너무 하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셨으면은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줄여봐라 이렇게 고견을 남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송구하더라고요. 이 의견을 읽고 나서. 그렇죠. 편집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BGM이나 음성 들어가는 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라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제 품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현업 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조금 맞물려서 또 이제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딱 시간을 잡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더 간소하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결국에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다고 이제 갑자기 또 퀄리티를 떨어뜨리기도 막 하던 뭐 BGM도 안 넣고 뭐 넣던 이런 시각 자료도 안 넣고 이렇게 되면은 또 너무 또 변화가 네, 커지다 우리 보니까 스스로도 좀 만족도가 떨어질 것 네네.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퀄리티를 계속 높이지는 못할 망정 후퇴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말씀해주신 내용 저희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편집을 좀 간소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맞아요. 그래도 크게 네. 지장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보내주신 거니까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게 참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저희의 방송의 그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그렇죠. 아 네. 정말 애정을 갖고 들어주고 계시구나 이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 의견 보면서. 네, 네. 분들 많이 계세요. 주변에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참 송구하면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 그리고 비속어 관련해서는 이게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 유튜브 문법 대로 하면은 좀 비속어도 나오고 이렇게 할 말 못할 말도 좀 해가면서 해야 좀 시원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듣는 방송들 중에도 그런 방송들 많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듣는 방송 뭐 사장 남천동이라든지 물론 뭐 또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매불쇼도 있고 뭐 김어준 방송도 있고 뭐 보통 그런 것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맞아요. 보면은 네. 그런 데서는 이제 뭐 시원하게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조심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뭐 비속어가 많지는 않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비속어가 나올 때.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놀라시지 않을까. 평소 우리 문법과 다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컨트롤을 하고 있다. 네네. 검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도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노딱 붙을 수준까지는 안 하니까요. 뭐 맞아요. 저희 방송 네.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고 겁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이게 성향상 좀 그런 것도 있는 비속어가 것 같고. 나가도 괜찮을까?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비속어를 쓰고 아니고를 떠나서 근데 그런 고민은 계속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이 방송을 해나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은 들어서. 네. 네. 하여간 그럼 맞아요. 그런 고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인용 요거는 근데 사실은 원래 넣는 게 맞아요. 개요를 유튜브 방송들 안 넣는 게 문제야 사실은. 그쵸. 이게 정확히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를 이게 왜냐면 여론조사마다 워낙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그거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안 하는 게 문제죠.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 없을 겁니다. 유튜브는 지상파 방송은 규제를 받지만 당연히 유튜브는 문제 없을걸요? 이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설령 없다 하더라도 사실 바람직한 거는 정확한 여론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넣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저희가 방송 때 미처 그 공시를 못 해가지고 TTS로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AI가 등장을 해가지고 TTS로 막 한 1분 동안 읽으니까 조금 흐름 끊기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끼셔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잘 세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면은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이렇게 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아요. 네. 제가 좀 이제 반영할 건 또 반영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방송 네. 할 수 있는 만큼. 잘 만들어 네.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희 방송 들으면서 의견 있으시면 소통함으로 언제든지 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좋고요, 칭찬도 좋고요, 뭐 항의, 뭐 오류, 정정 뭐 이런 거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읽고 소개하고 이렇게 저희 의견도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왼쪽에 나가는 QR 코드 스캔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저 영상 설명에 또 접속하실 수 있는 소통함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새해를 맞아서 우리 힘찬 또 시작을 위해 원조한 측에 또 힘을 보태주고 싶으신 분들은 정기 후원으로 또 함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왼쪽에 나가는 QR코드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정기 후원자로 가입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파에 아주 따뜻한 이 마음. 따뜻하게 또 네. 함께 또 보낼 수 너무 이렇게 깊이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 어쨌든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뭐 정기후원 말고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도와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화면 하단에 자율 구독료 계좌 나가고 있죠. 여기를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우리 바쁩니다. 뉴스 챙겨볼 시간이 없어요. 국회 돌아가는 것도 참 알기 힘든데 우리 맞아요.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역신문 볼 틈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역시 QR코드 스캔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뉴스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2026년 병오년 첫 에피소드 173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원광수 시정 초창기 문화예술과장을 역임하며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법정 문화도시 운영 주체 변경을 주도한 남기주 안전총괄과장을 새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어제 부임했어요. 1월 맞아요. 1일자로. 차, 남기주 과장 유명하시죠? 이제 관장이네 관장. 민선 8기 문화말살 논란 중심에 선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점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보존 연구해야 하는 역사박물관장 자리에 앉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 생깁니다.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댓글들이 막 진짜 선 넘는다.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아니 일단은 역사박물관의 중요성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역사박물관이 신축 이전할 예정인데 그쵸. 저 네. 캠프롱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콘텐츠의 다변화 또 내실 강화 이런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고, 얼마 전에 원주투데이에도 기사가 나왔지만은 역사박물관 방문객이 하여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좀 외면을 받고 있다, 관심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기획 전시라든지 뭐 상설 전시라든지 이런 콘텐츠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그러면은 정말 이 문화예술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일가견이 있는 어느 정도 해박한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인사가 지금 역사박물관장에 앉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립감을 갖고 주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이미 무능함을 드러낸 인사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오 원주 문화 말살 정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뭐 무능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문화예술계에서 싫어하는 인사잖아요. 지금 통합을 해서 다 같이 역사박물관에 끌고 가도 모자랄 판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왜 역사박물관장에 앉히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정부가 문화예술 정책의 어떤 그 코드를 갖고 있는 해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슨 기준으로 바라보느냐를 그러니까요.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번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기주 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앉혀서는 안 될 사람을 앉혔죠. 원광수 그쵸. 초창기에 2022년 10월이었습니까? 그때 앉혔고, 그러다 이분이 어쨌든 원광수 시정에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 어떤 정책 탄압을 진두지휘한 셈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줄줄이 뒤집혔잖아요. 전임 시정의 정책들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 법정 문화도시 사업 뒤집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거듭 권고했던 우리의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 아카데미 극장도 파괴를 했고, 법정 문화도시도 우리가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다가 낙제점으로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네. 3+2년. 3+2. 그걸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책임을 물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데다가 더 관여할 수 있는 자리를 네. 앉혀버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임무 완수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원광수 시정의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차량 등록 사업소로 일종의 좌천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척으로 보내버렸죠. 네. 그러다가 다시 안전총괄과장으로 본청으로 불러들이더니 이제는 역사박물관장으로 앉혀버린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인사를. 그러니까 과장급 자리가 뭐 한두 개입니까? 뭐 많고 많은 과장급 자리 중에 왜 하필 역사박물관장이냐는 거야. 다른 데 다 앉혀도 되는데 왜 하필 문화예술 쪽으로 또 앉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의도를 갖고 있어도 문제고 의도가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생각 없이 설마 뺑뺑이 돌려서 뭐 평준합니까? 인사 평준합니까 지금? 다 인사팀에서도 고려를 하고 인사권자의 원광수 시장이 다 고려해서 최종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논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게? 이런 인사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게 다른 인물이 역사관장을 간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처럼 역사박물관장이 누가 됐다는 것이 이렇게 이슈가 될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네. 아카데미 극장 보존 운동의 초창기에 그 이제 극장을 매입하기도 전에 그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이 아카데미 아카이브 전시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동의 시작이기도 했던 거죠. 그 상징성이 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 네. 아니 그 우리가 저기 저 아카데미 저 캠프롱에 있는 아카데미 극장에 있던 문화유산을 지금 캠프롱에 갖다 놨잖아요. 네네. 그것도 지금 역사박물관이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남기주 안 친다는 건 이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깃장 놓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욕먹고 싶다는 거죠 지금.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어처구니 없고요. 당연히 반발이 나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성명을 냈어요. 의도적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원광수 시장을 규탄하면서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뭐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 인사가 참 어쨌든 선거를 앞둔 마지막 이제 정기 인사인데 네네. 여러 가지로 뭐 좀 눈에 띄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남기주 관련뿐만 아니라 일단은 저 원주시의 모 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서 지금 경찰이 송치한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럼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뭐 직위 해제를 하거나 상식적이라면은 일단 송치됐으니까 적어도 뭐 좌천을 보내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더 좋은 자리로 발령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자리로 간 국장이 계시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가 되셨는데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유. 이분이 원광수 시정 들어서 굉장히 고속 승진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아주 공고하게 지키는 그렇죠. 이 모습을 뭐 로드 FC나 이럴 때는 아주 무죄 추정 원칙을 제대로 지키시는데 네네. 왜 그런 잣대가 우리 문화도시라든지 야구 협회에서는 절대 지켜지지 않죠.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저희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다뤘습니다. 그 이수창 예산과장이었죠, 이분이. 그래서 원래 이제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는 이제 시정 정책 토론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분입니다. 어쨌든 네네. 시민들이 더 활발하게 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 토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조례를 개정하자고 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주도했던 게 바로 이수창 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예산과장이었는데 재정국장으로 승진됐습니다. 국장이 됐어요. 이분도 이제 원광수정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국장 타이틀을 따냅니다. 승진 발령이 났어요. 국장을 하나 더 만든 게 어떻게 보면 결과로서 이렇게 그렇죠. 이어지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원광수정 들어서 고위급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금 인사 적체 때문에 다 퇴직하고 이직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이렇게 고위직만 늘리냐 했는데 그 자리를 그래도 이제 꽤 찹니다. 어떻게 보면 원광수 시정과 이제 코드를 잘 맞춰온 인사들이. 맞아요. 뭐 그런 상징적인 어떤 승진 발령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물론 이수창 이제 신임 국장 같은 경우는 뭐 이 공직 사회에서 뭐 일은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기획이나 예산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재정국장에 앉힌 것 자체는 뭐 전문성 측면에서는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참, 결국에는 이제 국장까지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눈에 띄고요. 자, 그동안 이제 원광수 시정의 인사 정책을 비판해 왔었던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래도 좀 합격점을 줬더라고요. 무난한 인사다. 회전문 인사와 직렬 불부합을 다소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그런가? 내가 볼 때 자기들 입맛에 그렇게 좀 안 맞는 게 없으면 그냥 괜찮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논평을 하기보다는 공무원 노조 어쨌든 입장에서 논평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원창호 시장에서는 너무 원고 중심으로 인사가 된다. 그리고 원광수 시정 초중반에는 너무 대선고 중심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과장급 자리들 보면은 고교가 다 다르다는 거야. 출신 고교들이. 그러니까 나름 탕평 인사를 했다는 거지.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잣대로 근데 인사를 평가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탕평 인사로 평가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고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긴 이제 선거 다가오는데 어떻게 말년까지 대선거 중심 인사를 하겠습니까? 눈치가 있으면 그 정도는 이제 신경을 써서 한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또 원창목 시장이 그 삼선 마지막을 앞두면서 좀 무리한 인사를 했다가 특별 승진 뭐 이런 거 있었죠. 맞아요. 줄줄이.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계속 비판의 요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원고대 반원고 연합 전선이 형성됐잖아요. 그쵸. 사실 대결 구도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가 그런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었고 사실은 그동안 이제 원주시 정부의 인사 정책이 전임 시정과 현 시정이. 근데 이제 그 논란을 그 프레임을 깨고자 약간은 피하고자 일부러라도 당평책을 소위 탕평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시민 입장에 봤을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원광수정 마지막 정기 인사했어요.
원주통신 두 번째 이슈, 원광수 시장이 구도심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압축 도시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어요. 네. 이거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많이 적용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제 압축 도시로 만들겠다 원주를. 그렇죠. 그런 네. 포부를 드러낸 건데 노후 건물 증가, 공실 확대, 도심 슬럼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침을 마련해 개발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시 정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새로 세우는 계획의 골자는 고도 제한 완화다. 그래서 네네. 민간 투자 활성화다. 그렇게 해서 구도심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압축시켜서 압축 도시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개발이 관련해서 우리 또 대장동 이슈도 있었고 이게 전국적으로 관심사잖아요. 그 개발이 환수를 해서 시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재투자하겠다 이런 방안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주 이제 원광수 시장의 어떤 장밋빛 기대와 다르게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도심 간 격차를 더 키울 수 있고 난개발과 공급 과잉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하겠냐? 네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원광수 시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기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걸 난타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원주 MBC가 현장 영상 3개를 공개했어요. 그냥 생으로 올려버렸어. 그냥 기자회견 당시의 영상을. 보통 이런 거 안 올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이렇게 현장에 우리가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띄우고 보통 그냥 코멘트로 그렇죠. 이제 가름하잖아요. 네. 대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리포트로 나오지. 그쵸. 기자의 네네. 리포트로 정리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현장 영상을 그대로 올렸어. 근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난 자주 올려줬으면 좋겠어. 기자회견 할 때마다 참고하기 좋은데. 그래서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알 수 있더라고. 근데 기자들이 아주 뭐 질문 이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타이틀도 그거야. 기자들도 이해 못하는 뭐. 발표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쓰기도 했던데, 그러니까 뭔가 원주 MBC도 좀 돌려까는 거죠. 그쵸. 여러분 한번 보고 판단해 네. 보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예요. 즉 구도심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골자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맞아요. 구도심 공동화도 심하니까. 근데 그 검토 대상에 무실 반곡지구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도심이잖아요, 여기는. 무실 반곡지구는. 아 여기 이미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잖아. 아니 여기는 왜 검토를 한다는 거야? 구도심 공동화를 해결한다면서 왜 이 무실 반곡지구의 고도제한 완화까지 검토를 하냐? 이건 결국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구도심 하면은 어디가 떠오릅니까? 원도심, 구도심 하면은 우리가 뭐 구도심 활성, 원도심 활성할 때는 전통시장 주변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일산동, 중앙동, 원인동, 뭐 학성동, 봉산동, 우산동 정 떠오릅니다. 근데 이 원광수 시장이 말하는 구도심은 거기가 아니에요. 단계동 그리고 구곡 단관 택지까지 구도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단관 구곡 단관 택지의 고도제한을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 주장은. 그래서 말은 구도심 활성화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인구 밀집 상가 밀집 지역 택지의 어떤 고도 제한 규제를 풀겠다는 거 아니냐. 그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높은 빌딩을 더 높게 짓겠다. 아니 여기는 공동화가 안 돼 있잖아요. 단계 구곡 단관 택지가 물론 예전보다 뭐 침체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상가도 밀집해 있고 밤이면은 번쩍번쩍 하잖아요. 아유. 늦게까지 술 마시잖아 사람들. 단계동 아직까지 이미 있습니다. 아니 새해 때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원주가 좋은 이유인가요? 그 SNS에서 막 줄 서 있는 것까지 그럼요. 올리던데 그런 데잖아요. 활락의 붉은 계곡이잖아요, 아직도. 근데 여기 구도심 공동화를 해결한다는데 여기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택지 개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건데 구도심 공동화 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기자들이 지적하니까 결국 원광수 시장도 인정하더라고요. 여기 브리핑에서는 신도심 집중 개발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거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목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뭐 도시개발 활성화 및 정비를 위해서 이걸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브리핑 자료 일부 그 좀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읽다 보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아니 이건 뭐 검토도 안 하고 발표하는 거야. 뭐 이제 와가지고 발표 다 해놓고서 자기도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뭐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황당했던 게 그러면은 차라리 노후된 택지를 그렇지. 그냥 다시금 뭐 개발해 나가겠다. 여기에 다시금에 이렇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아니 압축 도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압축 도시 개념도 안 들어봤잖아요, 사실. 아니
제가 이게 원주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면서 원주가 너무 외연으로 확장하는 방식의 개발을 취한 게 사실 그동안 무분별한 외곽 확장이 많이 이루어졌죠. 네네. 그래서 원도심 공동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원도심 중심의 이런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도심의 다양한 뭐 놀거리 그다음에 뭐 콘텐츠 이런 것들을 집약시켜서 여기를 되게 사람들이 다시금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뭐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압축도시라는 그러니까 기사 타이틀이 딱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도 뭔가를 하려나 하고 눌렀는데 역시나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전인수죠, 아전인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압축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고 미국도 이제 포틀랜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압축도시 개념을 많이 썼는데 한마디로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공공교통의 중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반경에다가 어쨌든 각종 인프라와 생활시설, 뭐 주거시설 다 밀집시켜 놓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15분 도시라는 표현도 하지만 맞아요. 15분 안에 주요 인프라까지 다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압축도시인데 네네. 이거는 뭐 여기저기 있는 뭐 단계, 구곡, 단관 이런 택지 풀어서 다 개발하겠다. 이거 압축도시가 아니고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개발이지 뭐 이게 압축도시야. 다 풀어주는 거지 그냥. 새롭게 개발 열심히 지금처럼 해보겠습니다. 압축도 그냥 다 풀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무실 반곡지구까지 검토 대상이라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압축도시를 말하려면은 원래 역세권이었던 구역세권이었던 일산 중앙 원인 학성 이쪽을 개발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쪽으로 네. 인프라를 다 밀어 넣어가지고 집약을 시켜서 말 그대로 15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압축도시를 만들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그러니까 압축도시란 개념을 아예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압축도시를 하겠다. 그리고 구도심 공동화 해결하겠다. 되게 좋은 취지로 그러면 전통시장 주변을 좀 살리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지. 라고 약간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지. 그쵸.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냥 택지 개발이야. 택지 규제 해제하겠다. 전형적인 개발 논리를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걸 지적하는 거죠. 아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냐. 이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난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 얌전한 원주의 기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이지 않은 발표가 나왔다. 하다못해 그냥 구택지 고도제한 해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면은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이 없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지만 원광수장 본인도 갸웃했다 발표하면서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정말 아주 선의로 그 모든 논리를 다 모아서 그러면 차라리 단계 택지 하나만 집중한다고 했어도 터미널 그나마 상권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단계 택지의 모든 역량을 다시금 집적시켜서 여기를 어떤 유흥이나 이런 뭐 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그리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압축 도시를 만들겠다. 근데 그건 또 안 맞아 이 내용이. 왜냐하면 여기 내용은 또 시가 주도하는 건 아니야. 공공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오히려 주도권을 그쵸, 갖고 한단 네. 말이야. 민간 개발 투자. 사업에. 근데 단계동이 뭐 민간 투자가 안 됩니까 지금? 고도 제한이 안 풀려서 지금 민간 투자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만약에 그렇게 압축도시 하려면 시가 그립감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네네. 시정부가. 그렇게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안 맞는 거야. 뭘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듭 생각을 해도.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고도 제한 때문에 지금 원주가 민간 투자가 안 됩니까 이게?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야. 지금 고도 제한을 안 받고 있는 곳들도 많아요. 맞아요. 전통시장 주변은 고도 제한 하도 안 받습니다. 우리 저기 뭐 우리 중앙동, 원인동, 학성동 뭐 이 일대는 일산동도 그렇고 고도 제한 안 받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기도 투자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신도심도 공실 많습니다. 혁신도시 말할 것도 없고 네네. 단계동도 지금 공실 많다고 난리가 났죠. 지금 신도심조차도 신도심이라든지 어쨌든 비교적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조차도 공실이 많은 판에 고도 제한을 풀어줬을 경우에 과연 더 투자하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 다 얼어붙었는데 괜히 공급 과잉만 부른다는 거죠. 맞아요. 안 그래도 큰 공실을 더 확산시킬 수가 있는 거다. 있는 지금 상가라도 채워라. 아니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있는 상가라도 네. 빈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더 그냥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해버리겠다. 이거는 결국에는 개발업자들 이속을 챙겨주려는 의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하고 싶어도. 아니 근데 네. 이렇게 발표를 해도 개발업자조차도 이거는 갸웃? 누가 투자할까? 우리가 들어갈까? 라는 생각. 그리고 그리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쳐도 시정부의 의도는 단계 구곡 단관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민간 네네. 투자 여기 되고.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왕 할 거면 무실 반곡으로 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좀 신도심을 어쨌든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 투자도 결국에는 그쪽이 될 확률이 높은데 도대체 시정부는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연히 신도심 쪽으로 더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도심에 과연 투자를 할까요? 이런 얘기하니까 분양성에 대해서는 민간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규제를 이렇게 풀어서 과감하게 이렇게 풀어도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하면 그건 민간에서 판단할 겁니다. 갑자기 발을 빼. 뭐야? 아니 그러면 민간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규제만 풀어주고 일부 사업자들만 재미 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 계획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압축 도시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고도지역 완화를 통해서 시를 다시 위대하게 구도심을 다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했으면은 시가 좀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 투자가 안 될 경우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규제만 풀고 가만히 기다리겠습니다. 뭐 투자가 들어오면 좋은 거고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다만 투자하면은 그 개발 이익은 우리가 제대로 환수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아주 자본주의 초창기의 애덤 스미스도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럼 발표할 것도 없지 뭐. 그렇죠. 뭐 그냥 기우제 지내는 거야. 강릉시장이 비올 때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간 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투자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면서 좀 곤란하게 하니까 원광수정은 결국에는 아직 검토 단계다. 실무자도 그렇고 검토 단계라는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실 반곡지구가 포함된 게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도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지. 네네. 뭐 거기를 무조건 우리가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지금 뭐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아직 용역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린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검토하는 중인데 왜 지금 발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다 끝내고 확실해졌을 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투자의 의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여기에 어느 정도 이만큼 들어갈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향이라도 밝혀주던지.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냥 규제 풀어주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발표를 하느냐? 왜 이 설익은 계획을 왜 발표하냐? 결국에는 우리는 그 타이밍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결국엔 선거를 앞두고 그 의도를 발표한 거 아니냐? 네. 정치적 목적으로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기자들도 그렇게 말했고요. 맞아요. 왜 하필 선거를 네.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이런 걸 발표했냐? 물어보니까 원광 씨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게 뭐 선거 앞두고 한 게 아니라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발표를 했어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테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주거와 관련된 도시 환경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그냥 발표한 거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없다. 맞아요. 오히려 타이틀만 자극적이다. 구도심, 고도제한 완화, 압축 도시. 이런 거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대단한 걸 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단계 택지 인근에서의 고도 제한 완화 요구는 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나왔었거든요. 선거 때마다 로비가 엄청나게 들어왔겠죠. 네. 이번에는 좀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건데 어김없이 또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선거 앞두고 원광시장은 발빠르게 또 움직이는 모양새인데요. 우리들이 이런 걸 참 제대로 지켜보고 과연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 거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이 급하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원주통신 마지막 이슈. 네, 방곡동 혁신도시는 남자 고등학생 원거리 통학이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번 왕복 2시간 걸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시간 네. 거리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돼서. 왜냐면은 혁신도시에는 남고가 없기 때문에. 남고가 없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그게 원주여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성고라서 남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불편하다. 맨날 민원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교를 신설하거나 네. 이제 원주여고를 공학촌환하는 이런 대안도 거론이 되었는데요. 둘 다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고교 신설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네네.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데 괜히 학교 만들었다가 이게 나중에 텅텅 비면 어떡할 겁니까? 이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원주여고 공학 전환은 너무 뜨거운 감자죠. 저희도 저 일전에 게시물 올렸잖아요. 강원도 교육청이 한번 용역 넣는다 네네.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막 절대 안 된다, 결사 안 된다 이런 의견들 많이 달리더라고요. 불타오르죠. 네. 아니 그리고 또 원주여고라서 그렇죠. 가장 또 전환이라는 상징성 게. 있는 여고이기 때문에 네. 강원도에서 어쨌든 여고 중에서는 또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전환이 또 쉽지 않다,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점에서 둘 다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창성 민주당 도의원이 도시형 캠퍼스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아이디어를 좀 내놨더라고요. 네, 설립 문턱을 대폭 낮춘 공립학교 분교를 조성하는 방식인데요.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분교 설립이 안 됐어요. 초중고등학교는. 그냥 원주고면 원주고, 대성고면 대성고, 진광고면 진광고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원주고의 반곡 캠퍼스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대학처럼 네네. 분교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규모가 작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예를 든 겁니다. 전찬성 도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원주고의 반곡 캠퍼스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당장 혁신도시에 있는 남학생 수요를 거기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최근에 통과된 건 아니고요. 1년 전에 통과돼서 올해 이제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문턱이 낮아졌다는 게 원래는 학교 하나 설립하려면은 막 교육부 뭐 중앙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뭐 아까 엄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분교 설립은 좀 쉬워요.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는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서 분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어쨌든 학력 인구가 전국적으로 다 감소를 하고 있고 그쵸. 또 과밀학급이 이렇게 방곡동처럼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찬성 도의원은 그걸 한번 접목해보자. 방곡동 혁신도시를 한번 첫 사례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고교 신설, 원여고 공학전환 이 가운데서 참 해법이 안 나와서 질질 끌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던진 건데 좀 흥미롭게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고 방곡 캠퍼스 뭐 진광고 방곡 캠퍼스. 진광고는 좀 멀긴 한데. 좀 멀게 뭔가 하나 들어올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림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뭐 학창 시절을 원주에서 보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맥락을 잘 몰라요. 어떤 고등학교의 치열한 고등학교들 간의 이런 치열한 뭔가 뭐라 해야 되죠? 뭐 신경 싸움도 아니고. 신경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 좀 논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 이제 제안 이제 도시형 캠퍼스라는 제안을 봤을 때 그냥 딱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 통학 거리가 어떻게 보면 근데 도시형 캠퍼스라는 그 분교라는 게 어쨌든 본 캠퍼스보다는 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은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건 모르죠. 그런가요? 왜 그렇게 보세요? 더 우리 관련 법에 따르면 열악하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만 작을 뿐이지 커리큘럼이라든지 기반 시설은 본교와 동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는 돼 있거든요. 물론 그 기준이 아직 세부 시행령은 없지만 열악하다. 그렇게 예민한 문제야. 그런가요? 단정 지으면 안 돼. 규모는 작을지언정 열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려는 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전제하고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이게 통학거리가 그만큼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더라고요. 그렇군. 구인 씨는 통학거리가 어느 정도 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이사를 좀 많이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짧았을 때도 한 30분이었고 버스 타고 그러니까 또 멀었을 때는 거의 한 50분 정도 되는 여기 1시간이라잖아요. 뭐 1시간 겪어봤어요? 차이가 있긴 한데 1시간 50분하고 1시간 10분 차이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부모님과 학생들의 차이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려다 주는 거는 부모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픽업하는 거는 또 부모님도 민원은 부모님이 넣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어떻게든 뭐 학생들도 불편하겠지만은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막내 동생이 통학을 꽤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명륜동 살고 단계동 살고 그랬었는데 이제 치악고까지 통학을 이제 하느라. 치악고는 어느 정도요? 저를 좀 배려해 주세요. 저는 평내 초중고 나왔습니다. 경기도 나옵니다. 평내 초중고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모르잖아요. 나는 어딘지 몰라요. 좀 위치로 동으로 설명해줘. 관설동. 오케이. 관설동. 꽤 거리가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토박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네. 새로 이주하신 분들은 감이 잘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가용으로도 한 30분을 명륜동에서 관설동까지. 그 정도 2-30분. 그리고 특히 또 통학 시간에는 좀 더 걸리기도 하니까. 그렇겠죠. 차량 정체가 또 있으니까. 네. 그 버스 타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버스는 그렇죠. 한번 놓치면 끝장납니다. 원주는. 그래서 요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막 이런저런 뭐 고등학교 다녔던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나는 차 타고 다녀서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사실 뭐 차 타고 다니면은 근데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약간 이런 애로사항은 없나? 그러니까 오히려
자가용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죠. 아 근데 1시간은 안 겪어봤잖아요. 1시간이라니까 1시간. 아니 그러니까 그 1시간이 아마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건 학생 그렇죠. 기준으로 네. 할 텐데. 다 모두가 다 자가용을 타고 등하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최저선을 두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어쨌든 누군가 어떤 학생은 불편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 버스를 기다려서 1시간이나 되는 통학거리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네. 건데 약간 얘기를 하시니까 좀 나약하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1시간을 못 기다리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중학교 때는 태장동에서 우산동 1.9km를 매일 걸었는데. 아 참.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지금 도시형 캠퍼스 해법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 말은 아니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 통학거리가 되게 중요한 그런 이슈구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것들을 네. 그러니까 그게 많이 체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인 씨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그렇게 과연 큰가? 그렇게, 통학거리라는 네. 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큰 이슈가 네. 화두가 될 만한 건가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게 이렇게까지도 커질 수가 있구나. 맞아요. 민원이 그러니까 들어갈 이게 수 있구나. 또 물론 뭐 비평준화와 평준화 차이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평준화다 보니까 그렇지. 선택해서 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어디에 거주하고 있든 내가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그 통학거리를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평준화로 바뀌면서 이런 통학거리가 되게 큰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근데 역시나 이런 고교를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원지역어를 전환하는 문제가 사실 거의 답이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나왔던 것 같다. 아니 뭐야? 그럼 결국에는 이 원론적인 결말 얘기하려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게 문제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문제인데 고육직책으로 나왔네. 뭐 이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괜찮습니까 이거?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아주 이상적으로 그려보자면은 우리 뉴욕대가 뉴욕으로 가시고 뉴욕대 어떻습니까? 뉴욕대가 맨하튼 곳곳에 뉴욕 곳곳에 이제 캠퍼스가 분산형 캠퍼스로 이제 단과대학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학생들이 그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게 그리고 그 도시 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하는 게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 뉴욕 지역에서의. 전 잘 모르지만 그런가 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또 뭐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학교라는 고정된 울타리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간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도시형 캠퍼스가 됐을 때 그러니까 물론 그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겠지만 좀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얘기하시다가 끝까지 저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뉴욕대처럼 네. 이렇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지역에 위치한 것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강의실 같은 것들도 아예 너무 압축해서 한 곳에 몰아넣는 것보다는 좀 더 분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자연스럽게 좀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지점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고교 학점제도 지금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아주 개혁적인 형태의 캠퍼스의 상들을 우리가 그 도시의 어떤 학교라는 것들을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생긴 지점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법을 봤을 때는 그렇게 운영이 되려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렇게 막 부지를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기존 건물을 이제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통학을 하면서 과거 기사를 보면 무슨 뭐 저기 상가 건물이나 이런 데를 임차해가지고 거기를 분교로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 뉴욕대 사례처럼 이렇게 분산형 캠퍼스로 가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상가의 캠퍼스가 위치해 있거나 어쨌든 그리고 체육 수업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체육 시설들을 또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혁신도시에 또 체육센터들 동부체육센터인가요? 거기 이제 있는 거기를 또 이용하거나. 그렇게 되나?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저도 진짜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맞아요. 운동장 문제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수업 진짜 동부복합체육센터에서 하나? 주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저는 미리 그러니까 예약하고 보면서 약간 그런 형태를 또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들고. 교육의 어떤
그림을 많이 바꿀 수가 있겠다. 네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그게 잘 되면은 참 장밋빛 긍정적인 비전인데 안 되면 혼란과 그렇죠. 갈등과 이런 걸 낳을 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울타리가 쳐진다는 게 초중고 건물들이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개방을 안 하는 추세도 많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뭐 안전 문제도 있고 어쨌든 치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과거에는 사실 뭐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이 다 같이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맞아요. 운행 시간이 네네. 축소되면서 운영 시간이.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그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어떤 학교로 지어졌던 건물이 만약 학교의 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 아니면 지금의 학교 기능을 하고 있더라도 지역과의 연계성이 좀 약화되는 그런 지점들 그리고 이게 택지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데는 과밀 학급이 되면서 어떤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양쪽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역할을 잘 못하는 곳들은 지역과 연계를 좀 더 높여주는 방법들로 모색하고 그리고 새롭게 학교 부지가 필요한 곳들은 어떤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과의 연계성을 좀 높이는 형태가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사실 도시락 그쵸. 캠퍼스가 네. 법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도가. 이제 문제는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게 이제 방향은 뭐 맞는데 그쵸. 그거에 뭐 동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일 것이고 뭐 전찬성 의원도 일단 아이디어를 던져본 거죠. 뭐 다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봅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아무튼 지방선거에서 이게 좀 공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원주가 어쨌든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상당히 또 심각한 데가 뭐 기업 도시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맞아요. 초중고가 네. 지금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고교 설립이 되고는 있긴 합니다. 고교 설립도 됐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고는 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려면은 거기에다가도 이제 뭐 분교를 좀 설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번에 이런 새로운 제도가 돼서 전국적으로 좀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네.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육지책인 건데 결국에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단성고등학교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네네. 봤을 때는 우리 학력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또 평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뺑뺑이를 돌리려면은 선택지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은 뭐 원주여고뿐만 아니라 원주고까지도 결국에는 다 공학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중학교들은 상당수가 다 전환이 됐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시간 문제다 이것은. 지금 동문회 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언제까지 막을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럼요. 2050년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안 안 될 돼요. 거라고 네. 봅니다. 저는. 물론 저는 사실 그 우리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특히 신도심 쪽에 사셨던 분들은 남양주를 비롯해서 거의 단성고가 없거든요. 단성 초중고가 거의 없습니다. 다 공학이거든요.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놀래요. 원주 와가지고는. 이게 이렇게까지. 여기는 왜 다 남고여고야?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데 시대적 흐름은 어쩔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럼요. 다 공학으로. 대학도 지금 다 바뀌는 판인데. 네. 슈아와 물론, 동문이 되는 그날까지 원주고. 원주고. 또 어떻게 되지? 원고 카르텔 유지하려고 좀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럼요. 계셔. 우리 딸에게도. 정말 원고 무섭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도시형 캠퍼스 일단은 뭐 그림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원주통신이었어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새해 첫 방송에서 늘 하는 게 있죠. 올해 원주는 무엇이 바뀌나. 그래서 새로 생기거나 달라지는 사업, 행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보니까 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빨리 가야 됩니다. 저희가 네. 앞에서 예상보다 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네, 먼저 사업부터 갈게요.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이라는 사업이 새로 시행됩니다. 이게 원주시 유치 기업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원주시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또는 원주시로 이제 유치 기업, 원주시로 새로 온 기업의 노동자일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인 씨랑 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18세 이상 39세 이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거나 원주시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주시 소재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 노동자일 때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10만 원 냈어. 그러면은 기업에서도 10만 원을 보태.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20만 원을 보태.
그렇게 해서 월 40만 원을 5년 동안 적립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기했을 때 2,400만 원을 일단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자까지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배 통장이다. 내가 낸 돈의 4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만 원 5년 적금이다. 그렇죠. 그런데 4배로 불려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명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공통 조건을 충족하고 그 관내학교 졸업자이거나 또는 유치기업 노동자일 경우에 이것을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월이나 2월 중에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때 저희가 한번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죠. 녹음이 끝난 이후 확인해보니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한 5년이 아닌 3년간 적립 후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4배 통장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예전에 내일 체험 공제 그거랑 거의 비슷한 그렇죠. 성격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예전에 규모나 뭐 상생 안심 공제 뭐 이런 제도도 있었는데 비슷한 제도들이 있었죠. 네네. 중소기업에서 어쨌든 근무하는 이 청년 노동자 대상으로 이렇게 공제 혜택을 주는 거 맞아요. 있었는데 요걸 좀 더 업그레이드했다, 인센티브를 더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봄 관련인데 원주형 민관협력 초등 방과 후 틈새 돌봄 이런 제도가 새로 시행이 됩니다. 민관협력으로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형 돌봄 공동체 조직을 통한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틈새 돌봄인데요. 원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돌봄 공동체를 이제 주민 주도로 조성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방과 후에 틈새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노는 공간들 있잖아요. 유휴 공간, 놀고 있는 공간들을 발굴 활용해서 그곳을 또 돌봄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크게 보면은 공간 조성, 서비스 운영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2월부터 이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한 1,200만 원 정도니까 막 그렇게 대규모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각지대를 메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돌봄은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아동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가 폭발을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막 예약하면은 막 한참 걸리고 막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제도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약간 지금도 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아동센터도 케어하지 못하는 그 일정 범위를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제공하겠다라는 사업이 아닐지. 그렇죠. 네. 저희도 뭐 구체적인 사업안이 좀 나와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 네네. 같아요. 이게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뭐 올해 또 그 다 함께 돌봄센터도 3개 송가 또 확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500가구 이상 거주하는 이제 공동 가구에는 반드시 그게 공동 주택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돌봄 인프라는 좀 확충을 하고 있다. 해도 좀 모자라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틈새 돌봄. 네. 이어서는 이제 꿈이룸 바우처 사업 좀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연관되어 있는 꿈을 잇다, 꿈이룸 나누기, 꿈이룸 더하기 사업들이 연이어 시행이 됩니다. 4층 연산으로 그러니까, 나아가는군요. 일단 꿈을 잇다는 영 아티스트 장학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 발굴된 영재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함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원공단 최근에 저 설악서 5색 케이블카 이거 사업 현장 승인해줘가지고 욕 잔뜩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합니다. 네. ESG 경영이라고 치고 또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영 아티스트 선정되면 매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 지금 사업 계획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연 500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12년 동안 이거를 네.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12년 동안 됩니까? 네. 근데 잠깐만, 근데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면은 5명만 뽑아서 네.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소수 정예로. 한번 뭐 천재 영재를 뽑겠다. 그쵸. 볼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로드맵인 거죠. 이게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서 입문한 이 아이가 이 꿈을 잇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영재로 이제 등극해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아서 콩쿠르를 나가서 이제 수상을 세계적인 하고 막 조성진 같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막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도 ESG 경영의 사례로 딱 이제 우리가 키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을 이걸로 키웠다 그렇지. 이제. 그런 그림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닐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쓱쓱 그렸습니다. 어. 그분의 인터뷰가 저는 원래 흥미가 없었는데 네. 이제 엄마의 권유로 갔던 피아노 학원에서 그렇죠. 스폰서십 언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5명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그러니까 꿈을 잇다. 사업을 또 이번에 새로 하고요. 그다음에 꿈이름 나누기가 있는데 이건 작년에는 시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공식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꿈이름을 통해 배운 재능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작년에 이제 시청 원리의 조회를 할 때 식전 공연으로 이걸 하기도 했었고 로아노크시 자매결연 60주년 기념식 공연도 했다고 해요. 올해는 요거를 좀 더 내실을 강화해서 참여 기간도 확대를 해서 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연팀 풀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 지원 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이런 거를 좀 선보여 봐라. 너무 악의적으로 얘기했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그래도, 취지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이런 바우처를 통해서 열심히 꿈을 갈고 닦고 계시니까 이제 지역 사회와 함께 그걸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한 것을 한번 선보여서 박수 받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그 꿈이름 페스티벌 이렇게 페스티벌 한 번만 하기에는 또 무대 경험이 다양하면 좋긴 그렇죠. 한 거니까. 이 친구도 네.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네. 나쁘게 얘기나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댄싱 카니발도 우리도 예전에 그 시민 참여가 활발할 때는 읍면동 단위에서 우리 어르신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 댄카 무대에 서는 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이 꿈이룸 사업을 통해서 내가 받은 어떤 혜택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경험, 내가 큰 무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경험을 또 안겨줄 수가 있다라는 점. 네. 또 너무 좋게 얘기했나? 아무튼 냉탕 못탕으로 갑니다. 네, 아무튼. 네, 아니 그리고 땡카도 어쨌든 거리 카니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월마다 했었던 그게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무대 경험을 또 제공할 수 네.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네. 그동안은 이제 음악, 무용, 체육 이렇게 약간 보여주는 퍼포먼스 중심의 어떤 공연이 많았다면 이제 작품 전시 같은 좀 더 다변화를 하겠다라는 또 취지도 담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거는 네. 어쨌든 꿈이름에 뭐 영화 논술, 수리 논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100일장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이제 뭐 그런 걸 우수작 전시 뭐 이런 거 해야 돼? 퍼포먼스가 안 돼요. 아니 우리 그 미미누 그 유튜버 보면은 거리에서 이제 막 문제 풀이하는 그런 걸 버스킹처럼 하기도 하던데. 화이트보드 하나 갖다 놓고 네.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런 것처럼. 수학 논술을 수학 논술을 근데 뭔가 되도록이면은 예체능에 집중하고 싶겠죠. 시 입장에서는 그쵸. 꿈이론 바우처 사업은 어디까지나 예체능 사업. 제2의 손여름, 제2의 손흥민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꿈이름 더하기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예체능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꿈이름 청소년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더 심화 지원을 해주겠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연, 전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 1대1 매칭을 통한 멘토링과 교육 기회도 제공을 하고 결과물 발표와 피드백 그리고 홍보와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예체능을 뛰어들고 싶은 친구들을 좀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가 네네. 싶어요. 그래서 한 1월부터 3월 중에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5천만 원이네 예산이? 그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아까 나누기는 비예산이고 그렇구나. 아무튼 꿈을 잇다는 500만 원. 참 꿈이름 사업 네. 바우처 사업은 또 200억 정도 들어. 대단합니다 이 규모가. 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네. 지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중고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말 그대로의 더하기 그렇구나. 의미이지 않을까. 그렇네요. 기대 효과가 이제 초등, 중등 진학까지 연계해서 진로 인재 양성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쨌든 초기 진입 단계에서 지원은 꿈이름 바우처로 하고 거기서 이제 더 하고 싶은 우리 기업도 그렇게 중간 단계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럼요. 성장 발판을 또 마련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름 시리즈들 연이어서 시행이 되고요. 이게 막 그 원광수 시장의 꿈처럼 재선 삼선 하면은 이게 단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네. 가겠다라는 어떤 10년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누리 독서 포인트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다양한 독서 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열심히 빌리신다면은 그거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포인트로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돈을 준다는 겁니다. 책 많이 열심히 읽으면. 빌리면 책 열심히 빌려서 읽으면은
돈을 준다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제도를 얘기했었어요. 예를 들어 전주처럼 맞아요. 작은 네. 책방이라든지 도서관 정책이 잘 돼 있는 곳들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책을 많이 빌릴 경우에 그것을 포인트로 지급을 하거나 또는 작은 책방에서 책을 살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적극적인 그런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원주시가 그동안 그게 부족했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하나 만들어 본 거죠. 네네. 책누리 독서 포인트로 해서. 그래서 일단은 도서를 대출 반납하거나 독서 마라톤에 참여하거나 또 기타 독서 문화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할 경우에 포인트를 부여하고요. 반기별로 포인트를 정산하는데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 모은 거에 따라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 상품권은 지역 서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당연히 책을 사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겠죠. 용처를 제한해 놓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4월부터 이걸 시행할 것 같은 게 그때 아마 또 공지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네요. 네. 시스템 구축하는데 지금 5천만 원이고요. 독서 포인트 예산 자체는 한 6천만 원인데 참여자가 많다면 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 시스템 구축비 5천만 원 있어서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원주시립 그 스마트 도서관 모바일 어플이 이제 종료가 됐더라고요. 원래 저 대출증 대신 쓸 수 있었던. 네네. 그래서 그게 아마 왜 굳이 어플 서비스를 종료하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랑 연계해서 좀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지. 어차피 책누리 네. 독서 포인트를 앱에 또 기능을 도입을 해야 만들어야 되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5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게 아마 그거 아니겠냐. 그럴 네네. 수도 있겠네요. 네. 4월에 윤곽이 드러나겠죠. 봅시다. 그 다음에 야간 생활체육 교실 확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러닝크루로 운영을 지원한다고요? 그래서 인건비, 물품비, 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야간 생활체육교실이 일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평일 일과 시간에만 이제 보통은 이 생활체육교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참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쵸. 퇴근하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라테스, 에어로빅, 요가, 스쿼시 같은 프로그램은 야간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야간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대하는 일환 중 하나가 바로 이 러닝크루 지원이다라는 역시 점. 맞춤형 러닝크루. 러닝의 열풍에 힘입어서. 그러니까요. 네. 야, 근데 많긴 많죠. 지금 많아요. 원주청 가면은 이게 단체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네. 많고. 저도 이제 종종 그 종합운동장 맞죠? 그 축구 경기장에 네. 네, 거기에 이제 뛸 때 보면은 확실히 사람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거를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반영하게 된 게 아닌가. 네. 네. 이게 보니까 또 도비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서 도비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서 도의원이 하나 끌고 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네네. 3월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하더라고요. 육상 전문가를 영입하고요. 멘토링을 해줄 건가 봐요. 그리고 직장 운동 경기 우리 원주시 육상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또 재능 기부를 한다고. 네, 재능 기부도 하고 그리고 초급, 중급, 상급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종합운동장, 원주천, 가곡천, 흥양천, 미리네 공원을 러닝 코스로 활용하겠다라는 러닝 크루 어쨌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좀 참여하세요. 뛴다고 했으니까 올해. 너무 본격적인데 이 정도 하셔야지. 육상 전문가에게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제대로 뛰는 법을. 그게 좀 솔깃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러닝크루에 가입을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 좀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항상 갈구하는 게 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 러닝을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왜 그러다 JR 보니까 고수가 많아요? 러닝크루 가보시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 육상 전문가에게 배우는 거는 또 다르지 않을까 싶으니까. 어떤 분을 모셔오실라나? 어떻게 황영조 이런 분들 오나요? 우리 강원 출신 또 대표 마라톤. 이봉주가 있잖아. 이봉주 선수. 봉주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대사잖아요 또. 맞아요. 그러면 특강 이후로라도 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한번 진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진짜 해보세요. 진짜로. 네. 진짜. 진짜. 새해는 진짜. 공수표 안 돼요. 시간만 맞으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안 맞습니다. 시간이. 그 다음에 읍면동 생활민원 바로 처리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입니다. 적극 행정하겠다는 거예요.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 처리를 해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겠다. 그리고 읍면동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행정 역량을 향상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읍면 동장 주도로 민원을 발굴 관리하고요. 이 민원 처리 성과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수 공무원을 매월 2명 뽑아서 포상과 특별 휴가를 주고요. 우수 읍면동에게는 포상과 가점을 부여해서 최우수 1곳, 우수 2곳, 장려 3곳을 뽑아서 진짜 시상을 또 한다고 합니다. 진짜 경쟁을 붙이네요. 경쟁 붙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좀 계획을 세웠고 시스템까지도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바로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제 뭐 민원 관련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됐으니까 좀 공무원분들이 좀 적극 행정에 더 나서지 않을까라는 네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위에서 공무원을 쪼는 결과 나서 공무원분들을 또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한편으로는 맞아요.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평가할 때 저는 항상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지표를 정량 평가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처리됐느냐, 네, 횟수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끊어 죄송한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저 이주 노동자 단속할 때도 몇 명이나 단속을 했냐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오히려 이주 노동자들 얼마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했느냐 이런 노력에 대한 정성 평가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 정량 평가만 들어가고. 근데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맞아요. 거죠. 우려를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지표가 잘 설정됐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네. 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또 최근에 국인 씨 멘트를 내가 너무 많이 가르친 것 같아서 욕심을 좀 줄여야겠다. 이심전심.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제가 멘트도 해야 되는데. 요만큼 화두를 던지니까 네. 바로 딱 알아차리시고 말씀해 아, 주셨잖아요. 또 그런 피드백을 주는 멘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국인 씨 말을 다 가르치냐?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말을 좀 줄여야 된다. 아닙니다. 그런 느낌인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해주세요. 네.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끊어서 죄송하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끊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 아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적반하장이었고요. 자, 그래서 읍면동 생활민원평가위원회를 또 따로 구성한대요. 여기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평가위원회 누구 잘 했지 좀 되려나? 아니, 지금 궁금하긴 하다. 주민자치도 지금 뭐 단계동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막 로비가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야? 읍면동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읍면동 자치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게 선거 앞두고 또 이런 게 또 민원에 민감한 시기에 너무 제가 과도한 해석이겠죠 당연히. 언제든 4년 그렇죠. 내내 언제든 하면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근데 하필 이런 제도를 왜 임기 초에 안 하고 막판에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생각나셨겠죠. 그럼요. 네,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EV 공용 차량 시민 공유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주시에 전기 공용 차량들이 있죠. 그 업무 시간 외에는 이 차량을 시민에게 공유해서 자원 효율성과 시민 편익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하네. 글로벌 탄소 규제와 정부 공공부문 친환경차 정책 전환 정책에 효율적으로 또 대응하겠다. 탄소 중립 정책이다. 라고까지 홍보를 하네요. 주차장. 말했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또 이건 이렇게 가십니다. 지금 준중형 EV 전기차가 한 5대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야간이나 주말 시간에 이제 시민 대상 카 쉐어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오후 6시 이후 그래서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평일에는 그렇게 빌려주고 또는 이제 주말과 공휴일에는 뭐 계속 빌려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비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사업 공고가 뜨면은 뭐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용자 개인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저렴하게 받겠죠. 그쵸? 저렴하게 비용을 네. 받고 이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보통 민간에 있는 뭐 속한가요? 네네. 그런 걸 많이 이용하는데 좀 비싸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네. 경우에는 또 저렴하게 이 시의 공공 차량을 좀 임대해서 쓰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다. 저는 다른 것보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메리트인 것 같아서. 그렇네요. 어차피 보통은 평일에는 잘 안 쓸 것 맞아요. 같으니까 네. 차량이 자가용 없으신 분들은 주말에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말에 한번 놀러 갈 때만 빌려볼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편리한지 한번 또 알아볼 그러니까요. 필요는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관용차 관련해서는 또 말이 많잖아요. 항상 이게 관용차를 좀 괜히 사놓기만 하고 제대로 네네. 안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노는 시간에는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관용차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그럼요. 측면에서는 네. 바람직한 제도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크게 2개의 사업인데요. 입양 홍보를 강화한다고 해요. 그리고 입양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인력 2명을 채용을 해서 SNS를 통해서 입양 홍보, 또 입양 상담,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입양을 하겠다는 분이 나타나면은 입양 동물의 중성화와 동물 등록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은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동물 등록비는 한 5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참 우리가 그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비용 때문에 이제 입양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수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용까지 지원할 테니 여러분들 유기동물 입양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좀 시가 그런 취지로 이 정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쨌든 그 입양 홍보 강화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사후 관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입양을 하더라도 파양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또 버리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맞아요. 기껏 입양해 네. 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이렇게 들어간 게 저는 그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작년에 기사가 났었는데 그 강릉시 정부 같은 경우가 그 유기동물 입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아주 월등히 높은 그 입양률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네네. 원주시는 그동안은 사실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뭐 이런 정책은 많았지만 뭐 그쵸. 저 네. 뭐 행사도 했고 반려동물 행사도 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정작 이런 어떤 유기동물을 위한 정책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은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사업을 9천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전액 12로 하네요. 이게 저 전체 사업 예산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9천만 원. 9천만 원. 맞네. 네, 맞아요. 10만 원. 네. 제대로 읽은 거. 이게 그 단위가 막 100만 원 이렇게 돼 100만 있으니까 원, 원이 1,000원 아니니까 막 이러니까 헷갈려. 또 약간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또 원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가 이제 개정되기도 했으니까 네네.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권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은 여기까지 한 8개 살펴봤고 이제 좀 새로 생기거나 달라지는 행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면 페스타가 대폭 확대 운영됩니다. 와 이게 뭔가 가능성을 보면 네. 바로 확대를. 우리 만두 축제도 말이죠. 2억 6천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뭐 6억 원, 8억 원까지 쭉쭉 갔잖아요. 그럼요. 이번 10억 하려다가 또 실패했는데 이 라면 페스타 여러분들 작년 예산이 6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예산 2억 7천만 원입니다. 몇 배입니까? 거의 한 4-5배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삼양식품의 주가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렇네 진짜. 고공 성장을 해버렸어요. 단숨에 2억 7천. 야 이렇게까지 만두 축제보다도 거의 심한 그러니까요. 예산 가능성을 상승이 확실히 아닌가? 받는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올해는 시기를 좀 빨리 잡았네요. 봄에 하네요.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댄싱 공연장에서 한다고 그래요. 또 이번에 상지대에서 안 하고. 아니 그게 좀 우산동이 그래도 좀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그 말이 있었잖아요. 우산동에서 다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상지대도 울며 겨자먹기로 개최했다는 뭐 얘기도 들렸어요. 솔직히 이걸 다들 서로 떠밀다가 결국에는 못했다는 건데 댄싱 공연장 어쨌든 넓은 기대에서 좀 해보겠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또 이제 위탁을 줘서 해요.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잘 그러니까 물론 이게 관점의 문제인 거죠. 라면 페스타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쵸. 라면 페스타를 네. 뭔가 경제 활성화의 취지로 바라보니까 아마 경제진흥원에게 이걸 맡긴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문화 행사로 본다면은 차라리 만두 축제도 원주 문화재단 하니까 축제를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문화재단에 그냥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라고 만든 컨트롤 타워가 문화재단인데 이거는 또 경제진흥원에 주고 또 어떤 거는 문화재단에 주고 아니 우리가 또 만두 축제와 라면 축제의 시너지 콜라보를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기관을 다르게 줘버리면은 맞아요. 그것도 요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아쉽더라고요. 이건 예산을 대폭 늘린 만큼 그런 고려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고 발표도 했던데 라면 산업과 연계한 전시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요. 전국 단위 또 외국인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인 기업과 연계한 판매 체험존을 확대하고 청년, 펫 동반 가족, 외국인 관람객을 고려한 체험형, 체류형 콘텐츠를 도입하겠다는데 이건 뭐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그쵸. 뭐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네. 그리고 작년이었나요? 저 부산에서도 라면 축제 열었다가 그 예산 좀 많이 들여서 했는데 부산판 잼버리 사태라고 얘기 나오게 됐거든요. 예산이 많은데 볼 건 없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구미 라면 축제를 봤는데 있고, 그거는 네. 되게 잘 됐다고 그렇죠. 봤었거든요. 이게 못하면 또 이거 난리 납니다. 네. 또 이번엔 예산이 2억 7천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축제 화이팅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야시장을 또 활성화합니다. 문화의 거리 주말 야시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세웠어요. 3월부터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일단 네네. 기간이 예정돼 있는데 문화의 거리 그 상점과 일원에 그 야시장을 신규 조성을 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문화의 거리에서는 간헐적으로만 이런 축제
야시장 이런 게 열렸잖아요. 맞아요. 또 뭐 치맥 페스티벌. 치맥 페스티벌 같은. 근데 이제는 그걸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뭐 주말마다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뭐 유명한 야시장 명소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맞아요. 뭐 정기적으로 하는 뭐 또 멀리 가면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야시장을 여는 거. 이제 문화유거리도 약간 좀 그렇게 가보려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주민 주도로 잘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항상 이제 원주는 축제 때마다 외지 야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외지인들만 재미 보고 지역 상권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건 어쨌든 시가 주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상권 중심의 좀 야시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산천 쪽에도 보통 우리가 야시장 열잖아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과 이론에도 이제 야시장을 더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 여기 기대 효과에 보니까 우산천 야시장 우산지락 활성화 지원으로 하이볼 거리 랜드마크화 하겠다. 하이볼 거리를 만들어 아예 그냥 하이볼 축제를 완전 전매 특허로 가겠다.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예산이 도합 올해 2억 5천만 원이죠. 그렇죠. 네. 2억 5천만 원, 12가 1억 7,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꽤 많이 투입합니다.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의 거리에 이제 야시장이 쫙 깔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말에.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저 몰랐는데 박경리 작가 탄생 100주년이에요, 올해가. 박경리 작가가 1926년 10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 박경리 작가 하면 또 우리 원주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엄청 많던데 지금 보니까 일단 10월 28일 출생이시니까 10월에 박경리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일 행사를 개최하고요. 국립극장 공연 토지 무용극을 또 상영한다고 국립극장에서. 네. 그리고 기념 음악회도 개최를 하고 국내외 문학인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개최하고 다채로운 뭐 문학 행사들 다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경리 작가 삶과 문학을 주제로 한 다큐도 제작을 한다고요. 이 방송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원주시에서. 그리고 문학 분야의 유튜버를 활용한 작가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뭐 유튜버는 뭐 겨울서점 뭐 이런 거 근데 요즘도 많이 하시나요? 제가 요즘 잘 못 봐가지고 아니 뭐 민음사나 뭐 이런 쪽 민음사가 좀 민음사가 임팩트가 토지랑 관련이 있나? 토지 출판사랑 뭐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토지 출판사를 한번 그때 우리 한번 검색해봤어. 또 까먹었어. 맨날 까먹어. 네. 토지 출판사가 네 한번 어쨌든 우리가 또 명색이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니까 거기에 네네. 걸맞은 또 대대적인 좀 행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7천만 원 전액 12로 투입이 됩니다. 그나저나 토지는 읽으셨어요? 아니요. 이거 막 공수표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 했다를 얘기해야 돼 우리 지금. 그러니까요. 한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보니까 오늘도 상당히 많이 한다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했다가 될 수 있기를 좀 네. 바라겠습니다. 네, 씨 그렇고요. 토지를 아까 얘기했던 책누리 독서 포인트를 활용해서 책 보면은 포인트도 받고 토지도 읽고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읽으시라니까 뭐 또 틈새 홍보를 하고 계셔. 제가 그렇게 읽어보겠다. 그런 거요? 그렇게 읽어보겠다. 한다 하지 말라고요. 네. 했다로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레이 썸 페스티벌 이런 행사를 새로 한대요. 네. 이게 축제 형식을 통한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미혼 남녀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로 커플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지자체 주도의 커플 매칭 사업입니다. 네. 전형적인 거죠.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맞아요. 거. 원주도 이제 해보겠다는 겁니다. 원래 작년에 이거 하려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못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뭐 절치부심해서 하는 건지 아예 페스티벌의 형태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녀가 대상이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오프닝 무대가 있습니다. 밴드 공연 또는 디제잉을 한다고 일단 오프닝부터 일단 분위기 올려놓고 아주 뭐 네. EDM 분위기로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메인 무대에서는 2년 게임이라고 해서 10초 소개팅? 뭐 그냥 버튼 누르는 건가? 이거 왜 우리 해외 그 프로그램 보면은 맞아 이렇게 쑥쑥 지나가는 자리 앉자마자 버튼 눌러서 내보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서로 막 그런 건가? 10초 소개팅이 뭘까? 그리고 랜덤 짝꿍 미션 같은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요. 데이트권 추첨 이벤트를 해서 영화, 커피, 식사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브존에서는 뭐 칵테일 존, 즉석 포토존, 타로 MBTI 궁합존 등이 마련돼 있어서 뭐 이런 데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한다고 하는데 네.
좀 진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9월에 행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더 윤곽이 자세히 나타나겠죠. 그리고 10월에는 커플 매칭 등 추진 성과를 보고한다는데 그럼 몇 명이나 짝이 지어져서 이거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됩니까? 연프도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런 게 나오잖아. 현컨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다 그런 게 아닐지. 아니 어쨌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또 이걸 하는 거니까 네. 이거야말로 이제 정량 성과로 하겠죠. 그쵸. 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우리가 이제 주비로드에서 이제 주비 씨가 굉장히 비판했었는데 왜 지자체 주도로 세금을 들여서 이런 걸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사업이 좀 애매해요.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보통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참여자들의 신뢰도. 그쵸. 그러면은 누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검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안전한 사람이냐 네네.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워낙 이제 치안 문제가 심각하니까. 근데 안전한 사람이란 잣대가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지자체는 그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냐. 근데 그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건 보통 뭐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느냐를 볼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평균 소득이 높은 중산층 중심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중산층들은 뭐 어련히 알아서 결혼 잘할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서 결혼 못해 그냥 뭐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굳이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련히 놔둬도 결혼할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세금을 위해서 판을 깔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하나 들어간 거고, 사실 정작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저임금 불안정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겨를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정작 인구 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여기 참여하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세금을 위해서 중산층 커플 매칭을 위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건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 기대 효과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되겠냐는 거죠. 나는 게 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다. 맞아요. 이 사업 내용에 비해서는. 네. 그냥 뭐 데이트 자리 하나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아 이번에는 과연 잘 돼. 난 모르겠어. 이게 좀 시대야. 이게 아니면 맞나? 예. 직접 한번 내가? 들어가 보시는 게 현장으로. 자 다음 행사. 자 원주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어쨌든 만들어졌으니까 네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디지털 헬스,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집약된 원주의 산업 역량을 시민이 체감하는 과학 문화로 확산했다. 와 진짜 거창해 이게. 너무 웅장하다. 이걸 쓰는 공무원도 난 감탄이 나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본 것 같잖아. 맞죠? 이거의 의미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첨단 산업이 집약된.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챗 GPT가 답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니 그것보다 그냥 과학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축제를 한다.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 그럼 예산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써줘야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월에 열린다고 해요. 아직 구체적인 행사일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10월 정도에 하는 걸로 보고요. 3일 정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에서 개최를 하고, 사업이 이제 어메이징 사이언스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네. 판타스틱 사이언스도 있어요. 물리 화학을 활용한 예술 공연과 매직 쇼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퍼니 사이언스, 과학 실험 놀이와 미션형 퀘스트를 통한 과학 체험, 그리고 공원을 연계한 휴식형 피크닉 존을 운영하고요. 마지막으로 톡톡 사이언스, 과학 기술 세미나와 토크 콘서트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유명한 과학 유튜버 분들이나 궤도 뭐 그렇게 올 수도 있죠. 네. 국립인데 그쵸. 궤도 정도 불러야지. 우리 누리호 발사도 성공했으니까 그럼요. 그런 얘기도 좀 하면서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예산이 얼마일까? 2억이니까 풀 수 풀 수 있겠는데? 않을까요? 네. 2억이면은 네. 근데 이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사이언스 페스티벌. 아니 근데 저는 요게 음. 하는 게 시기가 물론 뭐 축제가 워낙 10월에 많긴 해서 그리고 준비 그렇네. 단계가 필요해서 10월에 하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찾아보니까 과학의 달이 4월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과학의 날이 4월 21일이에요. 그럼 그 과학의 날에 맞춰서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럼 궤도를 못 부르지. 아 그런가? 궤도 바쁘잖아. 궤도가 안 바쁠 때 해야지. 10월에 제일 한가한가 보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과학의 날은 과학의 달 전국 이곳저곳에서 전국 부르니까. 과학관에서 다 궤도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게임이 안 되겠죠 아마.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해가 되는 그렇지. 부분이 있긴 합니다. 10월에 해서 틈새를 네. 노리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한 거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4월이 과학의 달인데 네, 10월에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행사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공간. 또 새로 생기는 거 뭐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우리 기업 도시의 수건이죠. 원주 서부복합체육센터 드디어 문을 엽니다. 네네. 지정면 가곡리 1507-3회.
부지 면적 3,158제곱미터,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들어서는데 뭐가 들어서냐? 일단 지하에는 수영장 있네요. 25m 5레인짜리로 네네. 들어섭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뭐 헬스장, GX룸, 뭐 다목적실 이런 것도 있고, 뭐 공동 체육실,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나무터. 아 맞죠. 여기는 육아, 맞아요. 네, 공동 그때, 육아 시설이 예. 들어서는 게 특이하다 그랬는데 여기 어쨌든 이렇게 갖춰집니다. 운영 시간은 뭐 비슷하죠. 평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휴관을 하고요. 명절 연휴 쉬고요. 법정 공휴일에도 쉽니다. 5월에 문 엽니다, 여러분들. 네, 당장 문 여는 건 아닙니다. 네네. 5월까지 이제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서 봄부터 한 여름 사이에 이제 슬슬 운동 시작하시면 된다. 기업도시에 계신 분들. 어쨌든 이거 참 언제 만들어지냐 다들 궁금해하셨는데 맞아요. 마침내 문을 여네요. 그다음 문화 공유 플랫폼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제 옛 아카데미 극장 터 바로 옆에 들어선 그 건물이 있죠. 이제 민간 위탁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 좀 말이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 원래는 이게 도시재생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중앙동 도시재생 어떤 주민 협의체에 이걸 위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고, 실제로 주민들도 그걸 요구했었는데 결국에 시정부는 문화예술 용도로 어떻게 보면 방점을 찍고 문화예술단체에 이걸 위탁을 주려고 했단 말이죠. 그쵸. 공고를 그렇게 되니까 주민협의체에서 반발했죠. 아니 이거 도시재생하려고 만들었는데 왜 문화예술을 갑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일방적이야 이랬는데 결국에는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주민협의체를 위한 뭐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 마련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은 문화예술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연면적 1642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야외 공연장도 옆에 마련돼 있죠. 그래서 교육장, 전시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술, 교육, 공연, 전시 프로그램 운영하고 예산은 지금 한 얼마야? 3억 6,900만 원 정도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음악, 미술, 공예, 댄스, 예술, 교육 뭐 이런 거 합니다. 주민들을 네네. 위한. 그리고 뭐 수강생과 관내 예술단체 작품 전시회, 영화 상영회? 극장 없애놓고 여기서 영화 상영? 바로 옆에 국내 단 하나뿐인 극장이 있었는데 그걸 부숴놓고서 여기서 굳이 영화 상영을 하겠다. 더 설비를 굳이 여기다 마련을 해가지고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차라리 안 넣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않았을 영화를 내용이지 뺄 거면 않을까. 빼든가 네. 기껏 영화 상영을 여기다 넣는 도대체 심보가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공연도 개최하고요. 각종 대관 업무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운영을 시작하고요. 원래는 이 문화공유 플랫폼은 아카데미 극장과의 공존을 네네.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네. 제대로 운영되길 바라긴 합니다만은 그 시너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여러모로 남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에 공영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이게 한창 저희가 그 아카데미 극장 얘기할 때 아니 그 문화의 거리에 곧 200면 주차장 들어서는데 뭐하러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냐 했을 때 얘기한 그 주차장이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착공을 했죠. 그래서 1년 걸리네요. 올해 10월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꽤 많이 들었어요. 얼마야?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79억 원, 거의 180억이 들었는데 그래도 국비가 한 100억 정도, 시비는 한 50억 원 네. 정도, 50억 50억이네요. 네, 50억 네.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면을 조성합니다. 지상 5층 규모의 6단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서면 어쨌든 전통시장은 계속 이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주차난 해소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강수 시정 주차장 특별시 조성 계획의 핵심과도 같은 인프라가 네. 어쨌든 마침내 들어선 겁니다. 지치셨어요 좀? 네.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시죠? 살짝. 좀 많이 길어집니다. 한데. 적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힘내서. 말해 했는데 말띠가 텐션 올려야지. 말을 체려. 요즘에 그 제가 방송 피드백을 좀 받았던 게 왜 이렇게 구인실 또 다그치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이라서 다그치시는 건가요? 채찍질을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달려나간다. 지금도 약간 그래서 또 얌전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뭐 갑자기 또 좀 너무 기운 내서 갑자기 급발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시죠. 네.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올해 하반기 들어섭니다. 반곡동 혁신도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에 생기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한 실습 중심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은 그 유명한 엔비디아가 맡습니다. 그리고 대만과학기술대학교도 맡는다고 해요. 그리고 원주시 정부는 GPU 서버 2대, AI 실습용 워크스테이션급 장비 약 100대, 3D, 4D 시뮬레이션 장비 등을 갖춘 2,0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 조성한다. 한마디로 하드웨어는 원주시가 마련하고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와 대만과학기술대가 조성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과 연계한 덕에 사업비가 원래 120억 원을 계획했었는데 350억 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이름이 아주 거창해. 뭐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AI 융합 혁신 교육 허브 조성 사업이거든요. 이 안에 이제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게 조성될지 처음에 이제 세계 최초라고까지 홍보를 했었는데 궁금합니다. 세계 최초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교육센터. 그래서 시정부는 연간 교육생 300명 육성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렇게 육성한 교육생들이 원주에 정착해서 아까 뭡니까 그 4배 통장 청년 4배 통장까지 받으면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는 점. 그럼 지역에 어쨌든 이런 첨단 산업 일자리도 많이 늘어야 할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원주시에서도 전략적으로 계속 육성하고 있으니까 이제 맞아요. 천복단지도 이제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그거와 맞물려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뭔가 그냥 이거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뭐 젠슨 황 방문? 그런 것도 테이프 커팅식? 테이프 커팅식. 아니 그게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교육센터는 교육 수강생들만 이용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뭐 그럴 것 같은데 요거는 이런 것들이 좀 일정 부분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존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은 뭐 GPU 체험이요? 뭘 체험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AI 그런 뭐 프로그램들 그리고 실제로 그 저희 작년에 그 엔비디아 교육센터 이제 협약했다라는 거 발표될 때 이제 방문해서 이제 시연됐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시하거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 원래 그거는 과학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라고 만든 건데 그렇죠. 많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런 게 생기니까 연계해서 그럼 과학관 내 그렇죠. 일정 부분으로 이제 내 말이 기념을 그 말이에요. 해본다든지. 과학관을 이러려고 지어놓은 건데 그러니까요. 왜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니까 그럼요. 긍정적으로 앱시다. 아니 또 잘 됐으면 좋겠다. 고민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기획전으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내수면 생태체험관을 시범 운영하는데요. 저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현 관광지에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물고기 볼 수 있는 생태관과 공동 가공장이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생태 체험장 그리고 인공 산란장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창 이제 뭐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나네. 그린 머시기 저시기 해가지고 아이가 뭐 만든다 그러고 맞아요. 수도관도 만든다 그러고 대대적으로 소금산 그랜드밸리 인프라를 확충한다 그랬는데 그 일환으로 한 게 마침내 완성된 겁니다. 기사는 뭐 한 2020년 뭐 21년에 나왔는데 거의 한 4, 5년 걸렸죠 지금 보니까. 물빛누리에서 일할 때 이 기사를 스크립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당장 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곧 홍보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가봐야죠 이런 거 시범 운영할 때.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어쨌든 좀 어린이를 비롯한 이런 좀 가족 단위로 이런 생태 체험관을 좀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좀 학습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원주가 하여간 그 체험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과학관이 중요했던 거고. 또 관광지 하니까 생각이 났던 게 그 관광지에 아쿠아리움 이런 물고기 볼 수 있는 데가 있냐 없느냐도 꽤 중요하거든요. 육산 빌딩? 네, 육산 빌딩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단양을 한번 놀러 갔었는데 단양에 아마 민물 생태계 그 어류만 있는 그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선례로 그거를 인용했던 것 같아요. 제 단양 사례를.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산에 저 갔다 왔을 때도 부산 해양박물관에도 부산은 말할 것도 없죠. 아주 간이로 아쿠아리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 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거든요. 에버랜드도 있지 않나? 그렇죠. 에버랜드에도 아주 간단하게 물고기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어디 가든 아이들이 물고기 보는 걸 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거는 우주 씨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재방문의 그 요소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렇죠. 하여간 그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작년에 또 케이블카 개통에 힘입어서 최대 실적을 또 찍지 않았겠습니까? 네. 올해는 이 내수면 생태 체험관으로 또 한번 부스트를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한번 가보시고 후기 들려주세요. 그 다음으로 이것도 수건이었죠? 화물 자동차 임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물론 이제 임시 주차장은 이제 고육지책입니다. 맞아요. 이제 원래는 공용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주민 반대가 많잖아요. 여기 지으려 그러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저기 지으려 그러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 반대하시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화물차는 계속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고지가 네. 없으니까 지금 계속 도시 이곳 저곳에 우산동 같은 데 가면은 막 화물차들 잔뜩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저 예전에 관설동 그 총설 아파트 살 때도 네. 그 옆에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들 들어서 있는 곳이 예전에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쪽 도로는 거의 뭐 점령돼 있지 뭐. 점령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딱지 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럼 차고지를 빨리 만들어라 했는데 그 잘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임시 주차장이라도 빨리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막의 동화역에다가 또 하나 만들고요. 우산동 시민체육단지에 또 하나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바로 개방한다고 하는데 네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임시 주차장이다 주차장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업비 100만, 1000만, 억, 10억이네. 많이 드네 임시 주차장도. 10억을 들여서 주차 면수가 300면입니다. 대형 화물 자동차 전용 300면. 그러니까 크긴 크겠다. 그쵸. 대형차 전용 네네. 300면 했을 정도면은. 그래서 이 밤샘 주차 문제를 이걸 통해서 좀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잘 돼야 될 문막이 텐데. 확실히 이게 네. 좀 심각한 게 그 제가 문막 주민분들 대상으로 시민 기획자 네. 프로그램 할 때도 문막에 어떤 사안들이 있나요? 이럴 때 이구동성으로 이 화물차 주차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부러 거기다 그 정도로 했나?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한 분이 막 열변을 토하셨던 게 그 주차하지 말라는 현수 막 앞에다 두고 주차를 한다. 보란 듯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이냐. 선전포고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것도. 그래서 너무 답답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문막이 그런 게 또 심각하다 보니까 이 동화역에 임시주차장을 또 마련한 게 아닐까. 그러게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산동 같은 경우도 저 한라 비발디나 이런 쪽은 어쨌든 굉장히 대형차 화물차 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산동에 또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자, 치약 종각 옮깁니다. 바로 어제 울렸는데. 그렇죠. 보통 1년에 한 번 그렇죠. 이제 주목받는. 근데 이게 예산이 상당하더라고. 치약 종각이 얼마야? 100만, 1000만, 9억이야. 9억 종이 비싼가? 일단 크니까. 그거 무겁지. 네. 그래서 오래 걸리나 봅니다. 그래서 9억 들여서 지금은 저 명륜동에 있잖아요. 저 치약체육관 네. 옆쪽에 있죠. 근데 이거를 시청 앞으로 옮깁니다. 그 시청과 시의회 쪽에 그 공원 있잖아요. 연결하는 네. 공원. 그 공원에다가 이걸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지금 있는 치약 종각 자리에는 협소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넓은 그 시의회 시청 앞쪽의 공원으로 옮기겠다는데 거기도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도 지금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상징성을 더 네네. 두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사 앞으로 이전해서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건데 근데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한데 근데 이게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긴축재정 국면에서 9억을 들여서 이게 그렇게 옮길 만큼 1년에 그치. 1년이랑 3일절이랑 뭐 8.15 이럴 때만 치는 건데 그렇게 빨리 옮겨야 될 게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올해 바로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모습을 올해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원주가 저 호국 보훈공원을 새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대대적으로 다 해서 네네. 국비 지원도 지금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옮기는 게 낫지 않냐. 할 그럼 거면. 그런 상징성도 네. 있고 거기 넓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새로 만드니까 네. 너무 굳이 빨리 이거를 시청 시의회 앞에다 옮기는 이유가 뭘까?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왜 이걸 급하게 옮길까요? 혹시 그만큼도 이동하기 싫으셔서 그런 건 아닐 테고. 그건 아니고 뭐 우리가 모르는 어른의 사정이 네. 있나.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올해 원주 새로 생기거나 달라지는 사업 행사 공간 살펴봤습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였어요. 마무리하면서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강원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정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진보는 분열했죠. 네. 그래서 진보 후보가 둘이 나오는 바람에 표가 갈라지면서 이제 보수 진영의 신경호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물론 보수도 분열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신경호 교육감이 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걸 되풀이하지 말자. 단일화를 하자.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 그 선정위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모집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링크 QR코드 나가고 있죠.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오. 가능합니다.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네네. 사실 청소년이 교육감을 뽑아야지. 그쵸. 당사자인데 누구보다 네. 직접적인. 그래서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3,000원만 내면 됩니다. 3,000원만 내면은 나도 진보 교육감 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참가 신청하시고 지금 납부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 입금하시고 입금하면 또 문자를 보내주나 봐요. 그 확인 문자까지 받는 순서로 이제 진행하고 투표는 언제 하냐면은 1월 19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1월 22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강원도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당연하지만 강원도민만 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후보가 2명이 나오셨죠. 기호 1번은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강원 지부장을 맡고 있는 최승기 지부장이 이제 1번이고, 기호 2번은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강삼영 상임 대표. 작년에 저희 방송에 또 출연을 네네. 해주셨는데 또 지난 지방선거 때 또 나오셔서 2위를 하시기도 맞아요. 했던 민병희 교육감의 또 최측근이기도 하셨던 이제 강삼영 상임 대표, 이렇게 두 분이 경쟁을 하신다라는 점. 자, 그래서 두 분이 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누가 과연 적합한 교육감 후보인가 여러분들도 고르실 수가 있다.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감 선거에 미리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그럼요. 네.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가 정해지고 나서 그 투표일 당일에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선택지를 직접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나 좀 참여할 수 그렇죠. 있다는 점이. 네. 그래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선정위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173회 새해 첫 에피소드였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지치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2시간 힘내고. 넘게 힘내야 돼. 하지만 네. 여러분들 힘내고 오늘 원주가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는지도 살펴봤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 한쪽 173회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